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구도 적고 영토는 좁고 지정학적으로도 최악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경제 모델이 된다는 거죠? 순간 회의실 안이 싸늘해졌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발전 전략 포럼. 이 자리는 전 세계 40여 개국의 경제학자들이 자국의 경제 성장 사례를 발표하고 상호 토론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발표 시작도 전에 던져진 이 도발적인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한 사람에게 쏠렸다. 한국계 미국인 경제학자 한수진 교수. 그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엔 같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거든요. 그녀는 짧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면의 감정은 복잡했다. 방금 질문을 던진 이는 중국 베이징대 소속 리우 박사, 중화권 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며 동시에 한수진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불편한 기억을 안겨준 존재였다. 대학원 시절 국제학회에서 자신의 논문을 정면으로 폄하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한국은 베껴 쓰는 경제다. 스스로 혁신하는 능력은 없다. 그 말은 한수진의 귀에 모처럼 박혔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는 한국 경제의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를 연구 주제로 삼았다. 데이터 속에서, 인터뷰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녀는 진짜 답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실을 발표하려 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시작부터 리우 박사의 노골적인 공격을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한국의 성공을 전면 부정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일순간에 팽팽해졌고 자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일부 유럽 학자들은 눈을 피했지만 몇몇 중국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참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런 장면은 익숙했다.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편견과 배제, 그리고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식의 냉소적인 시선들. 한수진 교수는 그런 시선들 속에서 성장했고 그 속에서 자랐다.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한국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방금 전까지의 조소와 의심은 사라지고 기대와 호기심이 조금씩 자리를 채워갔다. 발표는 이제 막 시작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작고 강한 나라의 진짜 얼굴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한수진 교수는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었다. 하지만 그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지 발표를 넘어선 싸움이라는 걸. 그 싸움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터였다. 그녀가 한국의 미국인으로서 살아온 길은 순탄치 않았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늘 넌 어디서 왔니? 한국. 거기 북한이랑 붙은 데 아니야? 같은 질문에 익숙해야 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동양인은 수학이나 잘할 뿐이라는 고정관념을 뚫고 살아야 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을 연구 주제로 삼았을 땐 학계에서조차 왜 하필 한국이냐는 냉소를 들었다. 그녀는 이중의 시선 속에 있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동양 사회에서는 미국인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자신이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이며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직접 한국을 찾아갔다. 서울의 산업단지부터 부산의 조선소, 대전의 연구개발특구,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까지 한수진 교수는 발로 뛰며 한국 경제의 현장을 기록했다. 대기업 임원부터 중소기업 창업자, 공무원, 공장 근로자, 청년 창업가들까지 수백 명을 인터뷰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데이터화 엮어내며 경제적 흐름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한국의 성공은 자원이 아닌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며 단기간에 이룬 도약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집단적 노력과 전략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엔 교육, 근면성,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리우 박사 같은 인물들은 한국을 체계적 분석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성공 사례로 치부해왔다. 그것이야말로 한수진 교수가 넘어서야 할 벽이었다.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드디어 그녀의 발표 자료 첫 장이 떴다. 제목은 단순했다. 한국 자원 없는 나라의 경제 성장 전략과 그 세계적 의해. 회의장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제 그녀의 시간이었다. 과거의 상처도 편견도 모든 질문의 끝에 이 발표가 있었다.
한수진 교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한수진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자 화면에는 1970년대의 흑백 사진들이 하나씩 등장했다. 판잣집 사이로 연기를 피워 올리는 연탄,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복도 없이 체조를 하는 아이들, 미군 부대 앞에서 구호 물자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리고 곧이어 2020년대의 서울 전경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초고층 빌딩, 5G 기반 자율주행차, 야경 속에서 움직이는 드론 배송기까지 발표를 듣던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단기간에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엔 이 성장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그녀는 발표를 하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떠올렸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하버드에서 조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그녀는 동료 학자들과 세계 각국의 경제 시스템을 비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배정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처음엔 약간 실망스러웠다. 모두가 중국, 독일, 일본, 미국 같은 거대한 경제를 다룰 때 자신은 단지 작고 특이한 케이스로 분류된 한국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석을 시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GDP 대비 교육 투자 비율, 연구개발 R&D 투자액, 1인당 인터넷 이용률, 중소기업의 기술 특허 출원수, 이 모든 지표가 그녀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 운명처럼 한국으로의 초청 강연이 들어왔다. 서울대학교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동아시아 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평소라면 고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복잡하고도 매력적인 미스터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그 순간부터 그녀의 관점은 바뀌기 시작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원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까지 이동하는 1시간 동안 저는 제 안의 고정관념이 하나씩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보다 질서 있고 깨끗했고 친절하고 정돈된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이후 그녀는 일주일간 서울과 부산, 대전, 창원 등 주요 산업지를 다니며 기업 현장과 연구소를 방문했다. 만난 사람들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그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어떤 언어보다 강하게 전해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부터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까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이들의 눈빛에는 공통적으로 끈기와 치열함이 서려 있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낀 건 한국은 단지 경제 수치가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집단적 열정이 살아있는 나라라는 점이었어요.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이 작은 나라가 진짜 미래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오늘의 이 자리까지 그녀를 이끌었다. 한수진 교수의 한국 체류는 단순한 연구 방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에게는 발견의 여정이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 그녀는 일정을 며칠 연장해 스스로 지방산업 현장을 직접 보기로 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경상남도 거제였다. 조선업의 중심지로 알려진 이 도시는 그녀가 예전 논문에서 숫자로만 보던 조선 산업 성장률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거제는 제게 충격을 줬어요. 공장이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같았거든요. 그녀는 대형 선박을 조립하는 작업장에서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흘리는 땀과 집중력을 목격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교했고 그 안엔 장인정신과 같은 품격이 느껴졌다. 점심시간 한 젊은 기술자와 나눈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왜 이 일을 하세요?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 배는 우리나라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세계에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저희 손끝에서 세계로 나가죠. 그 말은 수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만 자라온 그녀는 직업의 자부심이 이토록 뚜렷한 나라가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단지 월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을 책임진다는 사명감.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 아닐까. 그녀는 이어진 일정에서 창원의 정밀기계 업체, 대전의 정부 출연연구소, 그리고 광주의 친환경 모빌리티 스타트업까지 방문했다.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작지만 강한 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요한 집중력이었다. 미국의 대형 연구소들이 자본력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한국은 사람 중심으로 끈질기게 전진하고 있었다. 한국은 부족한 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사람, 교육, 그리고 유연한 혁신 문화였죠. 특히 그녀를 인상 깊게 만든 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였다. 창원의 한 기업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중단했을 때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1년 만에 자체 양산에 성공하며 국산화를 이루었고 이후 해외 수출까지 진행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직원이 주말도 반납하며 매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나라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해야 할 현실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 덩신은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모든 경제 지표의 뿌리가 됩니다. 그녀는 발표에서 그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여러분이 한국을 작고 자원 없는 나라로 보더라도 그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규모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회의장의 공기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리우 박사조차 팔짱을 풀고 그녀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수진 교수의 발표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수치와 그래프, 현장 사진과 영상이 교차되며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장해왔는지 산업과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면모가 하나의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로 엮였다. 한국의 성공은 정부 주도의 1세대 산업화, 민간 주도의 혁신 중심 2세대 산업화, 그리고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3세대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발표를 들어왔던 청중들조차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때 한중견 학자가 손을 들었다. 중국 칭화대 소속의 탕 교수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직설적으로 말했다. 한 교수님, 훌륭한 사례 공유 감사합니다. 하지만 발표 내내 극복, 열정, 국민의 의지 같은 정서적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경제학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감동은 있지만 과학적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리우 박사는 입꼬리를 올렸다. 이건 정서와 구조 사이의 전형적인 논쟁이었다. 감동은 순간일 뿐이라는 냉소, 그것이 담긴 말이었다. 순간 수진의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게 감동 마케팅으로 폄하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것은 과거 논문이 무시당했던 바로 그 순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손이 떨렸고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였다. 발표 자료의 마지막 장이 자동으로 넘어갔다. 그녀가 무심코 넘겨둔 영상 하나, 바로 창원의 기술자 인터뷰 영상이었다. 화면 속 기술자가 이런 말을 했다. 기술이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의 끈기가 들어가 있어야 진짜 기술이죠.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탕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구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그 구조를 바꾸고 개선하며 수없이 무너질 뻔한 순간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건 사람입니다. 기술도 경제도 결국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당시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엔 1년 만에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5개 기업의 매출 성장 그래프가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슬라이드에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 한국의 마스크 생산 및 수출 대응 모델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되었다. 이제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구조와 감정, 데이터와 스토리, 그녀는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발표를 완성해낸 것이었다. 그때 회의장의 뒤편에서 조용히 손을 든 이가 있었다. 발표 초반부터 조용히 듣고만 있던 중국의 젊은 학자 왕레이였다. 저는 사실 한국을 지나치게 감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를 듣고 제가 그 감정의 기반이 근거 있는 자부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회의장은 술렁였다. 한수진 교수는 놀란 듯 왕레이를 바라봤고 리우 박사는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퍼졌다. 점점 커지더니 뜨거운 환호로 바뀌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누구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방금 중요한 장면을 놓칠까봐 잠시 멈춘 듯한 그런 정막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수진 교수님의 발표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였다. 힘있는 박수가 쏟아졌다. 박수가 쏟아질수록 수진의 가슴엔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두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단지 오늘의 성취 때문만이 아니었다. 수년 전 무시받고 외면당했던 시간들, 한국에 대한 조롱과 편견,
그리고 그로 인해 느꼈던 열등감. 오늘 그 모든 것이 온전히 복권된 순간이었다. 한 교수님, 오늘 최고 발표자 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그렇게 말했다. 청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졌다. 수지는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댔다.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손을 내민 심사위원장의 얼굴은 분명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랐다. 상패를 받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 깊이 와닿았던 건 발표가 끝난 뒤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들이다.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인도 등 각국의 학자들이 악수를 청했고 오늘 발표를 통해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고 말했다. 왕레이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저희 학교에서 한번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모델을 좀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수지는 순간 멈칫했다. 학창 시절 아시아 경제학 개론 시간에 한국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나라다라고 주장하던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젠 그 얼굴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진심으로 기꺼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택시 창밖으로 펼쳐진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다. 논현동 밤거리에 반짝이는 간판들, 지하철역 앞에서 삼각김밥을 사던 순간, 아침마다 줄을 서던 편의점, 커피, 그리고 거제의 조선소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 기술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끈기에서 나온다. 그 말을 되새기며 수지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라 여겼지만 사실 나는 두 세계의 가치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그 가치를 세상에 설명해냈다. 비행기 티켓을 다시 꺼냈다. 원래 계획은 미국에서 머물며 후속 논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찾고 싶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세계가 배울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싶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원을 가진 나라다. 그녀는 그렇게 결심했다. 그리고 웃으며 마지막 메모를 남겼다. 대한민국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연구 주제이자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